네, 안녕하십니까. 제2차 카이낙 MPT 콜로퀴엄에 참석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인협팀의 정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콜로퀴움 끝나고 이제 수료증을 발급드릴 예정인데 그 출석 확인을 위해서 지금 참석하신 학생분들께서는 접속자명을 학교 이름 언더바 그다음에 성함 이런 식으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에서는 이번 콜로퀴움을 이제 수업 대체로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출석 확인을 위해서 스크린샷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스크린샷은 10시 30분경에 찍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께서는 10시 30분에 접속 상태로 있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카이낙의 한필수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핵비확산 핵안보 체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 핵군축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NPT에는 3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국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감축시킨다. 그리고 비핵국의 경우에는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NPT의 3대 축을 보통 핵 군축, 그다음에 핵 비확산, 그다음에 원자력 평화적 이용.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핵 군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전봉훈 교수님께서는 핵 군축이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전봉근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봉근 교수님께서는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 그다음에 캐도 뉴욕본부 전문위원,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하시고 2005년부터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주로 전문 분야로는 외교 전략, 남북 관계, 북핵 문제, 동북아 정치, 군축 비확산, 핵 정책 등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전봉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국제 핵 군축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은 아마 핵 비확산 그리고 IAEA 활동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정진호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화면을 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 군축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큰 보고서를 쓸 때 아마 그런 질문 던질 겁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핵 비확산, 핵 군축이 무엇이냐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그것을 왜 하는지, 그 왜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당연히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지, 어떻게 하지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당연히 질문을 할 것이고 또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군축 비확산 관련
과목을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핵정책 학회라고 다양한 핵 문제를 다루는 학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했었는데 특히 한국이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다양한 핵 문제 중에서도 큰 핵정책 과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협상이 2015년에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핵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핵군축 문제가 좀 더 큰 과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자문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 원자력 통제 기술에서 하는 군축 비약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군축 비약산을 특히 군축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엔 본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 가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유명한 조각상과 옆에 있는 비석에 이런 비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날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이 그림이 무엇이죠? 바로 칼을 쟁이로 만드는 그런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난 2000년 또는 3000년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쟁은 인류사의 한 방면이었고 그 인류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무기라는 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무기를 없애야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군축이라고 하면 아마 저렇게 칼과 창을 쟁기로 만드는 것이겠죠. 지금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군축 과제는 이제 핵군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sword into plowshare. 여러분들 이 단어는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따라도 해보시죠. sword into plowshare. 칼을 쟁기로. 여러분들 꼭 다음에 뉴욕 이제 코로나 끝나고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은 꼭 이 유엔 본부 안에 있는 이 동상과 이 비석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군축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또 보였습니다. 핵무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절대로 핵전쟁을 싸워서는 안 된다. 핵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시겠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죠? 승자가 없습니다. 핵무기는 승자가 없습니다. 다 망하는 것이죠. 다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전쟁은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987년 오늘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당시 미소 간의 핵군축 협상을 체결하는 장소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나누었던 그리고 합의했던 공동성명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핵군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은 핵경쟁을 하고 핵군축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핵군축은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지 한국은 왜 여기에 관심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는 강의는 뭐 다 했어요. 아마 90분 정도 그리고 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에 있는 그 아티클은요. 제가 MPT 50주년 계기 핵군축 동향에 대해서 쓴 글인데 우리 국립외교원의 홈페이지에 오면은 우리 국립외교원의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서 제 이름을 치거나 저 제목을 치면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더 문헌화된 글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주 간략하게 한 15페이지 정도의 현재의 동향을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MPT 체제, MPT 여러분들 올해가 작년에 MPT 50주년이지 않습니까? MPT는 1970년에 발효를 했고
이제 작년에 50주년에 했고 굉장히 성대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거든요. 아마 올 7월달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연기되어서. 근데 이 50주년 기념하는 책을 쓰시면서 제가 그 안에 MPT 체전의 핵건축 동향에 대해서 기고를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두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쓴 글이고요, 쓴 책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정치인데 앞에 한 3분의 1은 핵무기란 무엇인가, NPT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핵무기 경쟁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3분의 1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은 전 세계에 어떻게 핵을 포기한 나라들, 비핵화를 한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한 3분의 1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NPT의 역사 또는 핵무기의 역사, 핵무기의 작동 원리 또는 뭐 비핵화 사례 등의 이 글이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도서관에 가면은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한번 꼭 빌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면 사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책도 핵무기의 정치라는 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잘 만든 핵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한번 도서관에서 구해 보시면은 챕터별로 군축이란 무엇인가, 비확산이란 무엇인가, 핵무기 어떻게 만드는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불법 핵 개발국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각 챕터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시험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퀴즈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도서관에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게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기서 우리가 질문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한 중간에 한 30분 지나서 아마 그 사진 찍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들 혹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고 끝에까지 미루면은 강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거든요. 제가 또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질문이 있으면은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제가 모아서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했고, 여러분들 뭐 굉장히 거창한 질문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핵 정책과 관련되는 거, 뭐 북한 핵 문제든지, 뭐 한국의 핵무장을 해야 된다든지, 한국의 뭐 전술핵을 가져오는 문제라든지, 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북한 핵 문제든지, 미국의 핵 정책, 핵 전략이든지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간략히 좀 답변을 드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이 강의를 신청을 하게 되면서 핵정책이란 말이지 뭐지? 라는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원자력 과학과에 계시는 분들은 원자력 정책이란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어로는 아마 뉴클리어 에너지 팔러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군사 쪽에서는 핵 전략, 뉴클리어 스트래티지, 뭐 first nuclear strike, second strike, mad strategy, 핵무기를 어떻게 쓰느냐, 뭐 nuclear doctrine 그런 것들이 이제 핵 전략 부분입니다. 그건 여기서 오늘 전혀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정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원자력 에너지, 우리나라가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를 어떻게 하냐, 수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해관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근데 핵 정책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용어인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그동안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 핵 정책이라는 것이 생소했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닉슨 닥트린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었죠.
당연히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그 당시로서는 뭐 군사력으로서는 우리가 훨씬 취약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던 거죠. 사실은 한국은 그 당시 이미 NPT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은 당연히 이제 그 당시는 NPT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75년도에 이제 NPT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과 굉장히 큰 논쟁을 거쳐서 결국에는 한국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면적으로 핵무기라는 핵은 다 빼버리고 원자력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뉴클리어 에너지 문제만 하는 식으로 180도로 이제 전향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군사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고, 그것이 바로 북한과 한국을 크게 이렇게 나누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전기의 현재 한 3분의 1을 원자력 생산하는데요, 이렇게 풍부한 또 질 좋은 그리고 값싼 에너지를 갖게 됐고, 원자력 에너지를 갖게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화학공업, 중공업, 세마이컨덕터, 요즘 조선 이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먹고 살리는 우리의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저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자력 정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분만 우리가 100% 포커싱을 하고, 그 외에 원자력의 다른 부분, 군사적 이용 부분 또는 중간에 있는 이중 용도 부분을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정책이라는 용어를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뉴클리어 팔렛이라는 말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군축은 한군 핵무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핵군축을 어떻게 시키지? 우리로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같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어떻게 하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는 핵무기는 없는데 핵에 어떻게 대응을 하지? 라는 이제 그 군사적 부분 플러스, 그리고 농축 제철이는 대한민국 현재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농축 제철의 필요성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농축 제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뉴클리어 팔러시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되었고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를 전담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은 상당 부분 거기서 핵 안보도 하고 있고, 또 핵 비확산도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야말로 핵 정착의 아주 핵심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고를 단순한 원자력 정책이 아니고 핵 정책이라는 것으로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핵군축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핵무기국, 핵보유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개발하면서 우리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얘들이 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지? 핵무기가 갖고 있으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핵보유국이 아닌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NPT에 보면은 1970년도에 발효된 NPT에 보면은 이 세상의 핵무기 보유국은 1967년 1월 1일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 나라들만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은 by definition, 정의를 내리면 이 나라들은 핵 비보유국인 거예요. 핵무기 비보유국, 줄여서 제가 비핵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PT라는 시각, 우리는 NPT에 들어있고, NPT는 현재 전 세계의 아주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핵 보유국, 핵국과 핵 비보유국 또는 비핵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연히 비핵국에 속하죠. 우리가 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NPT 상의 5개국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나라들, 우리가 알고 있기는 NPT에 따른 핵 보유국은 아닌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누구죠? 그동안에 지난 1, 20년간에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핵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는 사실은 핵무기를 NPT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 여기 오늘 주제이듯이 핵군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나라도 계속 핵무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NPT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속하는 그룹에 속하는데도 핵무장을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정말로 핵을 퇴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 나라는 또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아주 현재 뭐 100%다 그렇게 공감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나라는 우리가 그냥 임시적으로 Nuclear Armed State, 그러니까 Nuclear Weapon State는 NPT 상의 국가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핵무기를 갖게 된 나라들, NPT 바깥에서 또는 불법적 핵무기를 갖게 된 나라들, 이 나라를 우리가 Nuclear Armed State라고 부르고 그 나라는 핵무장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핵군축, 그러니까 Nuclear Disarmament의 대상은 사실은 핵국, NPT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핵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NPT에서 핵무기를 원래 갖도록 허용되지 않은 나라들, 핵무장국들은 핵을 포기시키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건 우리가 비핵화 또는 핵비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들을 조금 구분해서 쓰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캐주얼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강의를 들은 이상은 우리가 좀 더 은밀하게 국제법상에 본다면은 현재의 NPT 상의 5개 핵국, 그 핵국들이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 핵군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NPT에서 핵을 용인받지 못한 국가들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비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간해서 핵군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 쓸 수는 있겠죠. 그냥 캐주얼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경우에는 핵무기를 abandonment, 핵을 포기한다거나 비핵화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은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핵 비확산, 핵군축, 비핵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개념을 조금 정확히 알아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핵 비확산은 NPT 상의 의무에 따라서 핵국이 비핵국에게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핵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근데 한국에 핵무기를 주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핵 비확산이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다 더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는 핵 비확산의 용어는 제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가 비확산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보러 더 많이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럼 핵군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저기 가운데 있습니다만 NPT 상의 핵국이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것.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안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덕션 하는 것도 우리가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라고 하고요. 사실의 원래 의미는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라는 건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멀리 있어서 일단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우리가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라고 한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디스아머먼트라는 건 뭐죠? 디스암, 무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원래 의미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인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멀리 있어서 핵무기를 뭐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5,000개로 줄였다. 우리가 이것도 한국말로는 또 핵감축이라고 합니다만 영어로도 뉴클리어 리덕션이라고도 하고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 뉴클리어 이라고 관련해서 제가 좀 데피니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특히 이제 학생이니까 제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NPT 조항에 대해서 몇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최소한 NPT 조항의 뭐 더 있습니다만 4개 조항은 꼭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강의를 한 이상은. 즉 다시 말해서 NPT 조항의 1, 2, 3 조항은 핵 비확산에 대한 겁니다. 핵 비확산. 한국이 핵무기를 안 하죠. 왜 안 하죠? NPT 1, 2, 3조에 의하면 핵무기를 못 갖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무기 국가들의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또는 완전히 없애는 핵군축은 그 의무는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NPT 6조입니다. NPT 6조에 보면은 핵국가들은 핵무기를 줄여나가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마 원자력 공학과에 있을 텐데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NPT 4조가 있습니다. NPT 4조가 뭐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조항입니다. 특히 사실 여러분들 NPT를 보면 이 조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조약은 정말 이상한 조약입니다.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에요. 아니 핵국가들은 너네들은 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없애면 다 없애야지. 너는 왜 갖고 있지? 그리고 나는 왜 못 갖도록 하지? 사실은 세계 평화로 해서 이제 빅딜을 한 거죠. 핵국가와 비핵국가들이.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 핵무기 줄여나갈게. 없앨게.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 우위에서 계속 없애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오케이. 비핵국가는 핵무기를 안 가질게. 난 도덕적 우위에 있습니다. 내가 핵무기를 안 갖는 대신에 너 핵국 당시에 옛날에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한국은 핵 기술이 없었죠. 옛날에 원자력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내가 핵무기를 안 가질 테니까 대신에 너네들은 나를 도와줘. 그래서 그것은 나의 권리라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핵 기술을 내가 갖는 것은 원자력 기술을 갖는 건 나의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모든 국가들은 회원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불가항의 권리, inalienable right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핵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비핵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우리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조금 더 주창을 해야 되고 그 권리를 주창하는 하나의 속에는 사실은 핵국가에게 너네들 핵무기 없애라고 할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우리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요. 이것은 그냥 제가 이것도 뭐 참고 사항인데요. 이렇게 핵무기에 대한 이게 축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것은 핵무기의 그 동그라미 중에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중에 세 개 필라, 핵무기의 세 개 필라, NPT의 세 개 필라가 있습니다. 3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 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꼭 외워야 돼요. 퀴즈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자력 공학과 일하시니까 이제 IAEA하고 일이 많을 텐데요. IAEA에는 3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주로 관련한 3S입니다. 그래서 safeguard, 안전조치. 이거 비확산을 위해서 사찰하는 것을 우리가 안전조치라고 합니다. safeguard, safety,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security. 그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핵과 관련한 핵 정책과 관련한 거는 사실 여기 있는 큰 방울 5개가 전체인 것 같아요. nuclear disarma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safety,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그리고 nuclear security. 여러분들 이제 아마 어제 강의를 지난주 강의를 듣고 오늘 강의를 듣고 내주 다음 주 강의까지 들으면 이거구나라고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핵군축이죠? 여러분들 사실 핵군축 이야기는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비핵화라는 말은 핵 비확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핵 군축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핵을 없애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하면은 NPT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핵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핵 군축이라 그러고요. 원래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그런데 어떻게 핵무기를 가졌어요. 불법적이든 탈법적이든.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핵을 포기시키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핵 비확산 또는 비핵화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전 세계가 엄청난 위험에 몇 번 빠졌어요.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지금은 현재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한 7천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근데 그 당시에는 각 나라가 3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핵무기가 7만 개가 있었습니다. 7만 개인데 그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한 나라 당하면 바로 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쏘고 이쪽에 쏘고 다시 한번 쏘고 나면 이 세상 어떻게 되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세계 현재 14,000개 핵무기가 있는데 그거를 다 쏘아도 전 세계를 몇 번을 다 죽일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은데 7만 개가 있었어요. 7만 개 핵무기를 다 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이 세상에 아마 단순한 사람이 못 살 뿐만 아니고 생물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금 사람들 하여금 핵무기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 줄여야 되겠네라고 해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핵 군축을 점차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핵무기를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전 국제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중국의 부상, 미중 경쟁, 러시아의 부활입니다. 이 나라들은 다 핵 강대국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대국 간의 경쟁을 했던 것은 언제였죠? 냉전 시기였어요. 핵무기를 미친 듯이 만들고 전 세계가 정말로 다 멸망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련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전 세계는 미국 패권 시대에 들어가고 갑자기 핵무기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핵을 많이 포기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간의 경쟁이 없어지고 핵 강대국 간의 경쟁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핵 전쟁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다시 핵 강대국들이 미국, 러시아, 중국들이 다시 강대국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대국 경쟁을 하면 뭐부터 하죠? 바로 핵무기 경쟁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 경쟁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 또 일촉즉발의 브링컨맨십을 하게 되면 정말로 또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10년 전부터 짧게는 한 5년 전부터 유엔에서 그리고 많은 NGO들이 많은 시민사회들이 핵 군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핵 군축에 대한 그러한 국제사회, UN, 시민사회, NGO, 여러분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요구가 분출해서 성과물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지난 몇 년 사이 핵 군축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2017년에 새로운 국제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핵무기 전면 금지예요. 핵무기 금지 조약입니다.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그러니까 TPNW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핵과 관련한 핵무기 관련한 조약이 뭐죠? 아까 말했듯이 바로 NPT지 않습니까? NPT는 모든 핵과 관련한 모든 레짐의 바로 엄마예요. 엄브렐라입니다. 그 NPT가 현재까지 모든 글로벌 핵 레짐을 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국가들을 볼 때는 가장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강대국들이 핵을 포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 그 외의 일반 국가들이 이반을 해서 반발을 해서 국제사회와 시민들이 같이 입안해서 핵무기 전면 금지하는 조약을 2017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제정치라는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핵무기 전면 금지 조약이 그렇게 잘 집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핵 군축을 요구하는 도덕적 목소리는 남아 있을 거예요.
더욱이 NPT는 1970년 출범해서 올해로서 작년이 50주년, 올해 이제 51주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금방 말했듯이 핵군축이 가장 불만스러웠던, 진전이 불만스러웠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2017년에 국가들이 모여서 강대국들의 핵강들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핵군축을 요구했고, 그것이 핵무기 금지 조약으로 2017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올 초에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죠?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해구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 보면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21세기의 강대국 정치의 부활, 지정학적 경쟁의 부활, 특히 핵 강대국들의 새로운 부상, 그런 것들이 핵군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요. 그렇다면 오늘이 갖고 있는 우리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을 잠깐만요. 이제 NPT 여러분들 그 유엔 사무총장이 구테헤스라는 사무총장이, 현재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사무총장이 있죠. 이분이 몇 년 전에 군축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군축에 대한 보고서를 내서 정말로 안 되겠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있는 저 아래쪽 세 번째 있는데 보시면 거기서 이제 사무총장이 쓴 군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에 보면은, 지난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은 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축에 대한 엄청난 숙제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탈영전이 하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세계는 직장, 핸드폰, 인터넷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군축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와 관련한 좀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가서 군축 비약산이라는 그 섹션에 가면 아마 한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이제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해서 지난 2년 전인가요? 그 유엔에서 군축을 위한 청년, 그러니까 청년의 군축 과제라는 유엔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그것이 통과됐고, 한국으로서는 그동안 우리가 그야말로 유엔의 혜택만 받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로서 그것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러한 강의도, 이러한 교육도 어쩌면 그와 같은 한국의 국제사회 핵비약산에 대한 기여라는 차원에서 저는 의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핵군축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핵전쟁의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핵전쟁의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라고 핵 과학자들이 내는 잡지가 있고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1945년도에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핵무기를 과학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핵무기 개발했는데 만들자마자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한편은 기여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잘못을 금방 깨닫고서는 핵군축, 핵을 없애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라는 이제 잡지를 내고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운명의 시계 Doomsday Clock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현재 전 세계의 핵전쟁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낙담하지 마십시오. 현재가 지난 70년간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핵전쟁이 미드나잇이 이제 12시, 밤 12시 그야말로 둠스데이, 전 세계가 망하는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둠스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바로 핵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밤 12시인데 거기로부터 작년에 발표했을 때가 100초 전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뭐 이렇게 3분 전, 10분 전, 뭐 우리가 특히 냉전이 끝났을 때, 탈냉전이 되고 소련이 해칠 때에서는 가장 먼 시기로서 17분 전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재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불과 3년 전보다도 현재 계속 핵전쟁, 운명의 날 시기에는 운명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핵 군축의 필요성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근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책 많이 보았을 겁니다. 자렛 다이아몬드가 소위 총균세, Guns, Germs, Steel 뭐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류한테 퍼졌는지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분이 이제 이 책은 뭐 10년 이상 전에 썼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세상이 이러다가 망하지 않는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칼럼을 계속 써서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사람은 바이러스가 벌써 수천 년 살았다. 그런데 진짜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고서 4개를 내세웠습니다. 무엇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Climate change.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굉장히 높은 최우선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Climate change. 또 뭐가 있죠? 자원 고갈. 전 세계 많은 문명들이 이미 멸망한 문명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자원 고갈에 대해서 결국에 자원의 재생산이 안 돼서 망하는 거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 불평등 등등이 있는데 제가 한 개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가장 사람을 멸망시킬 첫 번째 주의할 사람 바로 핵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군축의 필요성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우리처럼 앉아서 이 시점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난 3, 4천 년 역사를 계속 보면서 인류 역사를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핵무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장황하게 핵무기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핵전쟁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라는 그 why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여러분들 아마 관련되는 책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걸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한국에서 국제정치 과제 중에서 우리가 개발 이야기도 하고 클라이밋 체인지도 하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핵군축을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별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해서 비욘드 마이 컨트롤이라서 포기했을까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원래 뭐 미국과 소련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모든 인류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핵무기를 없애자라고 할 때만 우리가 핵군축을 달성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전 세계 인류를 멸망시키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핵군축을 하죠? 또는 핵군비 통제를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 말해서 우리 핵군축 합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핵군축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군축의 원인 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소련이 핵 경쟁을 하다 1985년도에 갑자기 소련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탈냉전이 돼서 핵무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유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국제적인 안보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대방 강대국과 내가 강대국을 합시다. 전쟁을 하는데 싸워야 되는데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서로 세력 경쟁을 하는데 암즈 레이스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핵을 포기해요? 핵무기가 있어야지 내가 안전한데.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세력 균형의 변동 또는 패권 경쟁의 동향이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답해서 두 번째 있는 칸인데요. 냉전기의 패권 경쟁이 종료되거나 소련이 해체되거나 러시아가 약화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핵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현재 미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중 경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핵무기를 위한 개발하기 핵 경쟁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핵 폐기를 위한 국내 정치적인 또는 정치 지도자의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1985년도에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중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을 체결합니다. INF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에 미국과 소련 간의 경쟁은 이미 거의 끝이 났고 경쟁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무기를 없애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도자의 결정 그리고 국내 정치적 압박 이러한 것들이 저는 비로소 핵 포기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반 민간인들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2017년에 나왔던 핵무기 금지 조약이라는 것도 시민사회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2017년에 ICAN이라는 핵무기 철폐 운동 NGO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죠? 이 NGO 그룹이 핵무기 철폐 운동하는 이 ICAN이라는 NGO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핵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핵무기를 핵군축을 하는 중요한 원인은 핵무기 핵전쟁에 대한 공포. 그 이제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한계 또는 복수의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 나라가 가다가 갑자기 망했다. 이러면 이제 핵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그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중에서는 세 번째 동그라미 국내 정치적 압력, 정치 지도자의 결정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금방 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군축 비확산 요구 그리고 안보 환경의 개선 그리고 정치 결정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사실은 이 세 개의 여건이 거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은 되는데 정치 지도자 결정을 안 되면 어떡해요? 사실 현재 북한도 저는 핵무기를 갖고 있을 만한 그리 좋은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 또 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죠. 다음. 현재 여러분들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전 세계 핵무기가 몇 개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한 14,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 초강대국이 있어요. 누구죠? 미국과 구소련, 현재 러시아입니다. 이 나라들은 약 7,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국가들은 핵무기가 100개에서 한 300개 뿐이에요.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양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중국, 프랑스, 영국은 핵무기를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핵군축 이야기를 할 때는 이 100개 또는 300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핵군축하고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사실은 7,000개, 8,000개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핵군 철화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정책, 군축 정책의 방향도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작은 나라도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개 작은 나라 100개 내지 300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 가지고 있을 정당성이 자기 나라들의 정당성인데 이 나라들은 보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프랑스, 영국, 중국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또 핵무기라는 걸 잘못하면 터지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가 막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다 보면은 우리 이제 카이넥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핵안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핵안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현재 약 한 14,000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개 핵 중소국이고 러시아와 미국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가장 많았을 때가 1985년도 그 때를 기점으로 중거리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간의 중거리 핵무기, 중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이 체결되면서 핵무기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냉전이 들어서 또 줄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 미국은 이제 70년대부터 이미 군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좀 늦었고 숫자도 많았어요. 러시아도. 그걸 왜 그랬느냐? 제가 뭐 여기서 깊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경우는 러시아라는 굉장히 바다 넘어 있는 멀리 있는 나라와 이제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은 전략 핵무기, 수소폭탄 중심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폭탄을 한 개만 해도 뭐 200메가톤이면 대한민국 다 말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뭐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군축을 빨리 시작했고, 근데 소련은 러시아의 경우는 자기들이 주요 전선은 유럽이라고 봤거든요. 유럽 전선에 나토와 대치를 하니까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 재래식 전쟁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술 핵무기라는 거는 뭐 1킬로톤, 뭐 10킬로톤, 20킬로톤 이러니까 그거는 좀 많이 양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핵무기가 핵전쟁을 하면서 암즈 레이스를 하면서 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결국에는 85년도에 중대한 이제 85년을 통해서 고르바초프가 베레스트로이카 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핵무기를 점차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오는 중대한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뭐 스타트라든지 솔트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뭐 같은 비슷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혹시 그 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 잠시 뭐 사진 아까 했었어요. 그럼 뭐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지금까지 질문을 좀 많이 질문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혹시 오면은 내가 강의 지금 하다가 한 3, 4분 이후에 잠깐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있으면 뭐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핵과 관련한 것은 제가 다 답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뭐 핵군비 군비 경쟁과 군비 통제의 역사가 있는데 아까 그것은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될 것이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할까요? 현재 탈냉전기 들어서 핵군축 조치가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몇 개의 조약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INF 트리티는 굉장히 큰 말썽이 됐어요. 작년에 트럼프가 이걸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다시 핵 경쟁을 할 우려가 있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1985년도에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만든 아주 획기적인 군축 조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500km에서 5,500km, 소위 말해서 지금도 중거리 미사일의 데피니션은 500에서 5,500m입니다만 이 미사일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많은 핵탄두도 없어졌던 것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핵무기 핵군축 조약입니다만은 사실 작년에 트럼프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요. 스타트가 이제 만들어져서 몇 번 와서 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스타트 진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가 있는데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러면 현재의 군축 체계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현재의 군축 체계는 바로 스타트 체제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2014년에 오바마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2011년에 이제 발효를 해서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즉 여기 따르면은 2021년까지 전략 핵탄두를 배치를 1,550개 그리고 운반 수단은 700개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현재 미국과 소련이 각각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는 한 7,000개, 8,000개 됩니다. 한 7,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배치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배치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쓰죠? 핵탄두가 있어요. 핵탄두를 저절로 쓰나요? 그건 아닙니다. 핵탄두는 세계의 딜리버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용을 해요. 그 딜리버리 우리가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요. 그 세계의 딜리버리 시스템이 뭔가 하면 바로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의 무기를 실질적으로 탑재를 해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1,550개 이내로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어쩌면 한 5,000개, 심지어는 10,000개가 바로 지금 당장 단추 누르면 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단추를 누르면 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1,550개 이내로만 유지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고 작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이 군축 비약자는 워낙 중시해서 바로 새로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다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렇게 뉴 스타트 체제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의 숫자는 1,550개 정도만 배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약들을 보면은 핵군축 조약들이 그래도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특히 1970년대에 핵무기를 핵군축을 해야 된다고 했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를 든다면은 1960년의 큐바 미사일 크라이시스였습니다. 그 당시는 냉전이 아주 그 극성기였거든요. 냉전 극성기였고 미국과 소련이 각자가 우리는 절대로 양보 안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핵전쟁이 큐바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핵전쟁이 발생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것이 전 세계에 엄청난 경각심을 줬어요. 세계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각성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군축 조약을 체결을 해서 점차 줄여와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그렇다면 핵무기를 어떻게 줄이죠? 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볼 때 세 개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면적인 핵무기를 없애라,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없애자. 또 한쪽에는 핵무기 필요 있는데 핵무기 용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입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드세요?
저는 사실은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핵무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 70년간 제 생각에는 아마 강대국 간의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 전쟁에서 그냥 총과 포만 쏘고 말았죠? 거기에는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 왜 전면 전쟁이 안 일어났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중국과 미국 간에, 러시아와 중국 간에, 또는 현재 최근에 있었습니다마는 인도와 중국 간에 왜 있었던 조그마한 전쟁들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되고 진짜로 핵무기 쓰는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최근에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왜 그네들은 소총만 들고 있었고 주먹으로 싸웠죠? 총을 쏘게 되면 포를 쏘게 되고, 포를 쏘게 되면 전투기를 동원하게 되고, 전투기를 동원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고, 미사일을 쓰면 이제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핵무기 효용론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만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천 개는 있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전쟁을 억제해 왔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군축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입장입니다. 그와 극단적인 입장은 이제 여기 있듯이 전면적인 핵군축론이죠. 핵무기가 있는 한 핵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핵무기가 있는 한 핵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없앨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핵전쟁의 공포, 핵무기 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NPT 6조에 따르면 핵무기 전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 안 하고 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런 이유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반핵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동맹 국가들, 비핵 주재 국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은 어디죠? 한국 입장은 현재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면적인 핵 폐기가 적절한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안보 여건상 동부에서의 강대국의 경쟁,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이런 걸 볼 때 핵무기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옛날처럼 냉전처럼 7만 개를 내버려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대폭 줄이고, 그리고 그 있는 무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대 핵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하자. 즉 다시 말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핵무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 스톡홀름 구상 국가라는 건데, 이거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핵무기의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대한민국도 현재 스톡홀름 구상 국가에,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국가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국가들의 주장을 보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전면적 폐기로는 지금 당장 핵무기 없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향한다,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선 안보 여건을 개선하고 군축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특히 문제국가, 불량국가의 핵무기를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 핵군축을 점진적으로 하는데, 현재의 핵무기가 있는 동안에는 핵무기 리스크, 그러니까 아무나 핵무기 있으면 그냥 보탄 뻥 눌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내부의 다중 견제 장치를 써서 해라.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핵무기를 보관할 때 핵무기가 가능하면 핵탄두와 폭발 장치를 좀 분리해 놔라.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지. 혹시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누르면 핵무기가 날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전 세계가 다 전면적 폐기로는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현재 점진적 군축론의 입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은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죠. 제 강의를 마치는데
여러분들 질문 제가 한 3개 정도 받을 때까지 강의를 못 마치는데 어떡하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점도 그래야지 준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디플로마 받으려면은 일단 누군가 3명은 해야 되니까 무엇이든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오면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군축 또는 핵군축 군비 통제를 하는 국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 중에서 군축하는 중에서 가장 액티브한 그룹은 우리가 이제 남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위 비동맹 국가입니다. 비동맹 국가들은 핵이론을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직은 현실 여건상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톡홀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중견국 우리나라 같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핵무기를 없애자는 입장이지만은 또 현실도 인정하는 굉장히 마드리트한 입장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도주의 구상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죠? 사람만 죽고 많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죽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자연이 파괴되고 그리고 엄청난 그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까? 후쿠시마가 아니고 히로시마에 사람들이 그냥 전쟁 그 핵폭탄 터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 못지않게 훨씬 많은 사람이 전쟁 후유증에서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핵무기를 반대를 하는데 humanitarian consequence, 그로 인한 후유증, 보건 위해, 개인 안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나 뭐 자기 땅에서는 안 하고 저 남태평양에 가서 남은 나라에 가서 특히 뭐 이 아무도 없는 공해라고 핵실험을 해서 그 귀한 자연 공간을 다 해친다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인도주의 구상을 했고 이 국가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핵군축, 완전한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미국과 해구산을 미국의 해구산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참여 못하고 있고 한국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으로 저는 꼭 참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그룹은 이제 P5 프로세스입니다. 그 동안에는 핵군축 국가들이 핵무기 국가들이 핵을 없애지 않았어요. 이제 핵군축을 해봤자 양자위에서 미소 간에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일반 국가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갖고 있는 NPT상의 5개 국가들, 너네들은 핵군축의 NPT 6조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모여서 앞으로 핵무기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프로그램을 내놔라 라고 한 것이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핵무기 국가 5개국들이 모여서 하도 이제 그야말로 닥달을 당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P5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핵국가들이 모이면 강대국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어떻게 요리할까?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여기의 P5 프로세스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 아주 강력한 핵군축의 압박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당연히 진전은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이 모여서 몇 년 전부터 처음부터 그 강한 압박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 볼 때 핵군축 엄청난 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렇다면 핵군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핵군축을 위한 종합 키트라고 해놨는데요. 지난 2000년 NPT 평가회의, NPT 평가회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NPT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NPT의 그 3개 축이 있다고 그랬죠. 핵군축, 핵비약산, 원자력 평화적 이용인데 그 3개 축이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모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래의 핵군축을 위한 13개 실질적인 조치를 합의를 했었어요. 여기에는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그리고 가는 요구가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핵 군축을 요구를 하거나 핵 군축을 할 때 모두 이 틀을 거의 벗어난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CTBT입니다. CTBT가 뭐죠? 핵무기 전면 금지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전면 금지 조약이 현재 만들어졌는데 발효가 안 되고 있어요. 발효를 시키려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게 다 해운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국가들이 자기 핵무기 언젠가는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핵실험 모라토리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핵실험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도 국제사회 압박이 심하니 전면 금지하는 CTBT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현재 서스펜션 모라토리움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모라토리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CTBT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TBT-5라는 게 있어서 현재 발효는 안 했지만은 그 기구는 임시기구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권위 있는 핵실험을 했다 안 했다 누가 판단을 하죠? 물론 북한이 말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는 CTBT-5가 CTBT 오거나이제이션이 전 세계에 지진 탐지를 하는 장치를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진 탐지를 해서 여기는 인공 지진이 일어났다. 그것은 핵무기 실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TBT를 발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라는 게 있습니다. FMCT가 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Fissile Material이 뭐죠? 원자력 공학과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지 모르겠네요. Fissile Material은 이제 핵분열 물질이고 이 세상에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핵분열 물질만이 할 수 있고 핵분열 물질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플루토늄과 Highly Enriched Uranium, HU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지 말자. 특히 무기용 Fissile Material 생산하지 말자라고 조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아직도 그냥 현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핵 군축을 다루기 위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CD라는 게 있습니다. Conference on Disarmament, 군축 회의라는 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핵 군축을 중요한 주제로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에 있습니다만 다양한 강대국 간의 핵 군축 조약을 좀 체결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9번에 있듯이 이거는 아까 말한 우리의 굉장히 마드리트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에 있는 내용들은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감축을 일방적으로 조치하고 그리고 핵능력 투명성을 제거하고 핵군축 정진의 자발적 신뢰 구축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군사용 핵물질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 현재 사실은 핵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핵물질이 있는 걸 가지면은 핵무기를 당연히 핵물질이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물질이 있으면 그게 혹시 도난 당하면 어떻게 되죠? 도난이 당하면은 핵테러 당하는데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핵안보를 아주 강화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IAEA가 좀 관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군축 검정 기술도 개발하자 등등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핵군축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로서 지금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핵군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읽어보면 CTBT, FMCT, CD, START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저도 이제 핵군축 연구를 하면서 뭐 다른 국가, 대한민국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핵국가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 아까 말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이행되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항목인 비핵 국가에게
핵국가들은 비핵국가에게 어떻게 핵무기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NSA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핵 리스크 감소. 이것이 현재 핵 군축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존에 오래된 아젠다고요. 지금 핵 리스크 감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핫한 핵 군축 관련한 아젠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에서 많이 제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핵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현재 핵무기 국가들은 국가별로 어떤 나라들은 우리 핵무기를 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어 라고 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미국은 조금 공격적으로 써야겠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는 가장 온건한 핵 닥트린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로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나에게 핵무기를 쏠 때만 내가 핵무기를 쓰고 상대방이 나에게 재래식 무기를 쓰면 나는 재래식으로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No First Use인데 그러한 것들을 핵국가들은 다 꼭 채택을 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핵 교리인데요. 핵 교리를 좀 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핵 교리를 사용을 채택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지금 우리 핵무기 지난번에 사용한 기억이 언제죠? 1945년이지 않습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러니까 지금 70년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핵무기 불사용 관행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관행을 절대로 탑으로 깨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북한이 사용하거나 누가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행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보편적인 탑으로서 정착시키자. 그리고 군사안보 정착에서 핵무기 역할을 감수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핵무기 국가들이 자기들이 전쟁할 때 나는 핵무기를 쓰겠다고 했는데 핵무기를 가장 빨리 가장 공격적으로 쓰겠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안보 정책에서 핵무기를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으로 우리는 핵무기의 역할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개 이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좀 반발을 해요.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좀 더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 핵무기뿐만 아니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잘 억제가 안 되니까 핵구부산으로 좀 공격적으로 핵무기 닥트린을 써서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의 역할 감소 이러한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큰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제가 30분에 정확히 마치는 거예요. 한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핵 투명성 정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것 속에는 핵군축 의식을 확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구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핵군축 활동에 좀 더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듯이 핵실험 금지 등등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젠다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추구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앞에서 왜 중요한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핵군축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군축 아젠다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핵군축 의식 확산이 있듯이 이러한 것은 시민사회, 개인, 청년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강의를 생각할 때 그 당시 우리 핵군축의 중요성, 핵군축이 무엇인가라는 거 못지않게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 개인 자체가 핵군축을 하는 하나의 그 행위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 강의는 대충 아마 이것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2차 카이낙 MPT 콜로키움은 국제 핵군축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콜로퀴움이 이제 한 차례 더 남았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5월 21일 오전 10시에 원자력 전공자가 알아야 할 원자력 수출 통제라는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